한 명의 신부와 세 명의 신랑감. 옛날 어느 곳에 동네에서 인격자라고 소문난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존경을 하였지요. 이 선비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아들도 없는 외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 주어 재주와 덕성이 있다고 해서 다들 신부감으로 욕심을 내었지요. 선비는 이 딸에게 나라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을 구해주려고 마음먹었답니다. 중매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선비는 웬만한 데는 다 퇴짜를 놓았지요. 우리 딸에게 잘난 신랑을 구해주고 우리 부부도 의지를 해야지. 선비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는 신랑감을 선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선비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의젓하게 나갔답니다. 오늘 선을 볼 집은 세 군데였어요. 그러니 오늘 세 사람의 신랑감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아주 바쁘겠지요. 정신도 바짝 차려야 하고요. 선비는 잠옷 긴장이 되었답니다. 첫째 집에 갔답니다. 선비는 신랑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들었답니다. 신랑감 아버지와 마주 앉아 술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사돈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술을 들었답니다. 아이고, 이제 내 마음이 놓인다. 이 집이라면 혼사를 할 만하지. 그 집은 큰 부자였답니다. 얼마 후 선비는 그 집을 나오면서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집으로 신랑감을 보내라고 얘기해버렸지요. 식만 올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길을 걷다가 생각했답니다. 오늘 신랑감이 셋인데 한 집에만 들른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둘째 집이 먼저 집보다 낫고 신랑감이 뛰어나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취하기는 했지만 그 집에도 찾아가서 선을 보기로 하였답니다. 가서 신랑감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훌륭하였지요. 사돈될 사람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그만 이 집과 사돈을 맺고 싶은 욕심이 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를 오라고 약속해 버렸답니다. 먼저 번 약속은 깜빡 잊어버렸어요. 손에는 신랑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적힌 종이 쪽지도 들고 있었답니다.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하였답니다. 혼인식을 한다면 반드시 상대편의 사주팔자를 미리 적어 보내는데 이것을 사성이라고 하지요. 일단 이 사성이 전달되면 혼인이 결정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중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것이 원칙이건만 선비는 성급하게 직접 받아왔답니다. 거기서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것은 물론이지요. 그런데 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새 집을 가보기로 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한 집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보는 집의 수를 다 채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셋째 집에 갔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가보니 이게 웬일이지요? 술이 취하기는 했지만 앞서 두 집보다 신랑감이 뛰어나게 보이지 않겠어요. 선비는 거기서도 아무 날 아무 시에 식을 올리자고 약속해 버렸답니다. 단지 셋째 집이 더 욕심난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좋다는 것은 취중이라서 모를 일이었어요. 나올 때 사성을 또 하나 들고 나왔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선비는 용케도 집을 찾아왔답니다. 가슴 깊숙이 보관해둔 사성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그만 잠이 들었지요. 이튿날부터 이 선비 집에는 큰일이 생겼답니다. 선비는 전혀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바깥 출입이 뭡니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급작한 변화에 놀란 가족이래야 부인과 시집갈 딸 하나지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푹푹 한숨만 쉬는 것이었어요. 먹지를 못하니 몸이 마를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 사람이 문병을 왔지만 모두 거절하였어요.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무당을 불러 구술해야 한다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손으로 구술하지 말라는 표시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훌륭한 선비가 우리 동네에 있다고 자랑해온 동네 사람들도 답답하였지요. 산에 가서 선비의 병이 낫도록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일가 친척까지 찾아왔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집안 어른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호통을 쳐도 눈물만 흘리며 머리를 조아릴 뿐 애초부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내일 모레쯤이면 기진한 선비는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도 약도 마다 굿도 마다 문병도 마다고만 하였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의 선을 본다고 자랑하던 선비가 이제는 송장과 같이 돼버렸으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이제는 가족들마저 죽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경황이 있겠어요. 돋아오르는 보름달 같던 딸의 얼굴도 이제 반쪽이 되었지요. 아버지의 병은 선을 보고 오신 후에 생겼으니 필시 나와 관련이 있을 것이야. 그렇다면 나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던가? 이렇게 생각한 딸은 한밤중에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아버지는 잠도 못 이루고 여전히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딸은 그저 눈물만 났답니다. 아버지 머리맡에서 눈물만 방울방울 흘렸지요. 눈물방울이 아버지 머리에 떨어지자 눈이 푹 들어간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괴었어요. 이윽고 아버지가 먼저 말했답니다. 아가, 이 못난 아비는 이제 죽는다. 너와 이렇게 헤어지다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딸이 울먹이면서 말했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아버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아버님, 죽을 일에도 살 길이 있다는데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가, 나는 지금까지 신용으로 살았다. 남에게 허튼 소리 하나 하지 않고 선비답게 깨끗이 사노라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허사가 되어서 나는 죽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서 사주팔자가 적힌 사성 3개를 꺼냈답니다. 술이 원수다. 내가 그날 술을 먹은 김에 정신없이 새 집과 동시에 사돈을 맺었어.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집에 신랑 3명이 들이닥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저질렀다.
그런 일을 내가 어째서 했을까? 나도 통탄할 일이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우리 집 망신이요. 너의 장래도 막아놓았으니 이게 아비가 할 일이냐? 무슨 묘안이 없어. 나는 죽기로 한 것이다. 딸은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알았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머리가 영리한 딸에게는 이내 방법이 떠올랐어요. 딸은 마구 웃었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버릇없는 교수라고 했을 것이나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마당에 체면이 다 무엇이겠어요. 마침 어머니가 잠을 못 자던 차에 딸의 웃음소리가 한밤중에 들려오자 사랑방으로 뛰어왔어요. 여보, 일은 이리 되고 저리저리 된 것이요. 그래서 나는 죽기로 하고 이 애한테 말했더니 저렇게 웃소 그려. 이제는 저 애가 미쳤나 보. 어머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고 했다니 우스워서 그랬습니다. 진작 말씀을 하셨더라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것인데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가, 이 일을 어찌 해결한단 말이냐. 궁금해 죽겠구나. 어서 말을 해다오. 아버지, 그것만은 비밀입니다. 아무려면 새 신랑에게 시집이야 가겠습니까?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어서 일어나셔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제 곧 혼인날이 다가온답니다. 신부 하나에 신랑이 셋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신부 아버지가 그동안 고민만 하던 것을 딸이 해결했는데 그것이 오늘 식장에서 드러난다는 소문이 널리 났답니다. 자연히 구경꾼이 몰려들었지요. 드디어 신랑 셋이 도착하였어요. 혼인상은 하나만 준비하고 선비는 나가서 3명의 신랑을 다 맞아들였답니다. 드디어 신부가 나섰지요. 신부가 나서서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던 것이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감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골라야겠는데 여러분의 제일 가는 자랑을 저한테 보여주거나 말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약속을 한 신랑감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첫 번째 신랑감은 어이가 없었지만 신부가 워낙 예쁘고 일이 그리 된 마당이기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하였어요. 부자라면 좋지요. 다음은 두 번째 신랑감이 나와서 증조부는 정승, 할아버지는 판서, 아버지는 승지 등등 벼슬하는 고관집이라고 말하였어요. 신부는 그냥 듣고만 있었답니다. 이제 셋째 신랑이 나섰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신랑처럼 큰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둘째 신랑처럼 벼슬 하는 높은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밥 먹고 조그만 벼슬을 하는 집 아들이었어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셋째 신랑은 정말로 걱정이 되었답니다. 제 자랑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저 예쁜 신부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셋째 신랑은 옷을 활활 벗었답니다. 다 발가벗은 것은 아니고 우통만 벗었지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팔뚝에는 크게 알통이 나왔어요. 운동선수 같았답니다. 그런 다음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신부 아버지인 선비에게 다가가서 넙죽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몹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신색이 좋으시니 대단히 기쁩니다. 참으로 용감하였어요. 아직 신랑의 합격도 안 되었는데 장인이라고 부르다니 배짱 하나는 알아줄만 하였지요. 이번에는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얼른 등을 돌려서 업었답니다. 신부는 벼랑간 세 번째 신랑감에게 업히고 말았어요. 세 번째 신랑은 신부를 업고는 혼인식장을 한 바퀴 돌고서 내려놓았어요. 우리 집은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벼슬하는 집도 아니지만 장인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부는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지요. 신부의 합격 발표가 있을 차례였어요. 부자는 본인이 벌어서 된 것이 아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첫 번째 신랑은 얼굴빛이 변해버렸어요. 옛말에 이르기를 벼슬이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열흘 가는 꽃 없고 10년 가는 권세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신랑도 얼굴빛이 변해버렸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는 두 신랑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답니다. 이제 모든 일은 잘 해결되고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마음씨 곱고 그리고 용감하고 배짱 센 세 번째 신랑과 신부는 혼인식을 올렸답니다.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병환도 거뜬히 났고 신부는 좋은 신랑을 맞이하였지요. 신랑은 장인을 받들고 항상 신부를 위하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공부해서 벼슬 하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홍당각시와 홍법사 대추나무. 옛날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군 남양반도에 홍당각시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답니다. 얼마나 예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중국의 뱃사람들이 와서 예쁜 처녀를 사가기도 하고 때때로 안 되면 잡아가기도 하였지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서는 중국 선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가끔 있었답니다. 이 선인들도 홍당각시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가려 하였으나 홍당각시가 강하게 반대하자 강제로 납치를 하여 갔답니다. 이처럼 예쁜 여자라면 황제에게 바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선인들은 생각하고 홍당각시를 잡아간 것이지요. 이때 마침 중국 황제는 황후를 잃고 새로운 예쁜 황후를 찾고 있었어요. 홍당각시는 잡혀가는 마당에 선인들에게 말을 하였지요. 당신들이 나를 잡아가니 난들 어찌하겠소. 나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몸, 물에 빠져 죽지는 않겠소. 다만 나의 청을 하나만 들어주겠소. 도망가지 않고 우리 말대로 중국에 가기만 한다면 무슨 청이라도 들어주겠으니 어서 말하시오. 나의 청이란 간단한 것이오. 대추 서말하고 하얀 물의 서말만 가져다가 이 배에 실어주시오. 그것이야 어렵지 않소. 다만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나는 조선 사람이오.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나라 땅의 모래를 깔고 앉아서 중국에 갈 것이오. 나는 당신들에게 잡혀갈지라도 조선 여자의 정신을 살릴 것이오. 그러니 먹을 대추와 깔고 앉을 모래를 가져오시오.
이 말대로 중국 선인들은 대추 서말과 모래 서말을 가져왔답니다. 홍당각 씨는 중국 선인이 준 것은 하나도 먹지 않고 오직 대추만 먹었어요. 좋은 방석에 앉으라고 하여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모래에만 앉았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마저 작다고 얕보지 마시오. 나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신세.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당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소. 또 다른 여자들을 나처럼 잡아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 원하는 대로 중국 황제에게 나를 갖다 바쳐서 상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다 내게 생각한 것이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태연하게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서 중국으로 갔답니다. 선인들에게서 예쁜 홍당각시를 받은 중국의 황제는 무척 기뻐하면서 선인들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선인들은 홍당각시에게 고맙다고 큰절을 한 뒤에 떠났답니다. 황제는 홍당각시에게 마음을 돌려 황후가 되라고 졸랐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서 대추만 먹고 있는 홍당각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어요. 나중에는 황제가 마음을 돌리도록 애원까지 하였으나 끝끝내 홍당각시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황제께서는 저 아니더라도 예쁜 황후감이 많을 것이니 저를 단념하십시오. 홍당각시는 이렇게 말하면서 황후가 될 것을 거절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궁궐에서 만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답니다. 황후가 되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이 음식을 먹기만이라도 하시오. 하고 황제가 말하였어요. 이미 저는 죽기로 각오한 몸, 중국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루라도 더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모래에 앉아서 우리나라 대추만 먹다가 대추가 다 떨어지면 죽을 것입니다. 대추만 먹은 홍당각시는 차츰차츰 말라갔어요. 황제가 약을 주어도 먹지 않고 대추가 다 떨어진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선으로 도로 돌려보낼 것을 행여나 마음을 돌릴까 하고 붙들어 두었다가 아까운 홍당각시를 죽게 하였구나. 자, 후히 장사를 지내주어라. 하면서 황제는 슬퍼하였어요. 이제는 조선에 가서 여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금지하여라. 내가 홍당각시의 절개에 감탄하였도다. 황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홍당각시가 황제의 꿈에 나타났답니다. 아니, 어쩐 일로 나타났는가? 장사를 후히 지내주었는데 나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서 말해보아라. 이 말을 들은 홍당각시는 슬픈 얼굴로 말했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무덤에 있고 비석이 있어도 여기는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죽어서라도 조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은 것은 황제께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란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우리나라로 보내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대의 무덤을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여자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안 됩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여기는 제가 편히 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중국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
저는 가야 합니다. 만일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밤마다 나타나서 호소를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병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주마. 그런데 어떻게 보내줄까? 무덤을 파서 이미 썩은 몸을 다시 관에 넣어서 보내주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좋지 않은 몸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영혼만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제 영혼이란 대추와 모래입니다. 그러니 제가 먹고 죽은 대추씨를 모아서 제가 깔고 앉았던 모래에 묻어 배에 태워 제가 잡혀왔던 바닷가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바닷가에 절을 짓고 그 마당에 대추씨를 심어 제 영혼을 위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의 무덤은 그냥 두어도 좋습니다. 저의 영혼은 우리나라로 돌아가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은 너무 생생하였어요. 저런 홍당각시가 왜 우리 중국에 태어나지 않았던고? 저런 여인이 황후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홍당각시의 마지막 소원이니 부탁한 대로 다 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황제는 대추씨를 모래에 묻어서 우리나라에 돌려보내고 바닷가에 절을 짓도록 돈도 함께 선인들 편에 보냈답니다. 그 절이 바로 남양 반도 맨 끝에 있는 서산면의 홍법사인데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추나무도 있다고 한답니다. 둘도 없는 친구이며 은인인 두 사람. 전라도 전주 사람인 전동을은 담력도 있고 사람 보는 눈이 높았답니다. 이 무렵 전주 고을 밖 어느 마을에 이상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훗날 벼슬이 재상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나 당신은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하였어요. 어느 해든가 추석이 가까워 이상진은 쌀자루를 들고 전동을을 찾아갔어요. 자기 자신보다도 며칠씩 굶은 모친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얻으러 갔던 것이지요. 전동을은 소문에 듣던 그대로 매우 친절하였답니다. 말을 듣기가 바쁘게 쌀 한 섬을 선뜻 내주었어요. 게다가 뵙자하니 오래 고생하실 분 같지 않으십니다. 그동안의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그저 때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앞일까지 걱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상진은 정말로 감격하여 그 뜻을 고맙게 받기로 하였지요. 그 후 전동을은 약속한 대로 이상진을 정성껏 도와주었어요. 그리하여 비록 양반과 상사람의 신분은 달랐지만 친형제 못지않게 정분이 두터워졌답니다. 그런 어느 날 전동을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제가 때 맞추어 보살펴 드리기는 하지만 역시 얼마간 논밭을 가지셔야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이때 전동을은 가지고 온 좋은 쌀 5마를 내어놓았어요. 까닭을 묻지 마시고 이것으로 술을 잘 빚었다가 있거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진은 하라는 대로 술을 담그었어요. 그리고 술이 익자 전동을에게 통지하였지요. 전동을은 술독을 자기 집으로 날아간 후 사랑방과 뜨레까지 술상을 푸짐하게 차렸답니다. 물론 안주나 그 밖의 음식은 전동을이 장만한 것이었지요. 준비를 마친 전동을은
곧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웃마을 이선비께서 대접하시는 것이요. 나는 이선비가 훗날 반드시 재상벼슬을 하실 분으로 믿고 작은 힘이나마 성심껏 도와드려 왔소. 그러나 이선비께서는 늙으신 자당님의 걱정을 덜기 위하여 우선 조그마한 땅이라도 개간할 생각을 하셨소. 그러자면 역시 여러분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어 나하고 상의한 끝에 이렇게 귀한 쌀로 술을 빚어 여러분께 대접한 후 나보고 대신 부탁을 하라고 하셨소. 전동을은 그 고장에서 인심을 잃지 않은 터이고 또 이상진도 은근한 동정을 사오던 처지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전동을이 무슨 부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들어볼 생각을 하였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왜 안 하겠소? 어디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안으로 길이가 한자쯤 되는 버드나무 막대를 끝을 뾰족하게 깎아 한 사람 앞에 50개 이상 만들어 우선 우리 집에 가져다 주시오. 대체 어디다 쓰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선뜻 승낙하였지요. 그까짓 것 좀 어렵지 않으니 꼭 만들어다 드리리다. 이날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돌아간 동네 사람들은 한 이틀 후에 약속대로 버드나무 막대를 제각기 가지고 왔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 이외로 식구들의 것마저 합쳐서 가져왔기 때문에 버드나무 막대는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전동을은 이것을 달구지에 싣고 이상진과 함께 어느 산 밑에 가서는 거기다 전부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다가 쌓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임자도 없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막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꽂아두었다가 내년 봄에 뽑아내고 초를 갈기로 합시다. 이상진은 그제야 까닭을 알았어요. 물론 생전 처음 듣는 농토개간 법이었지요. 이날 두 사람은 데리고 온 하인도 거들게 하며 그 많은 막대기를 죄다 땅에 깊숙이 박았답니다. 이렇게 한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전동을은 우리 조를 심으러 가십시다 하고 이상진과 함께 그곳으로 갔답니다. 메마른 땅이었지만 마침 눈이 녹은 뒤라서 어지간히 질퍽질퍽하였어요. 전동을은 이때도 하인들을 시키고 손수 일하며 부지런히 버드나무 막대를 뽑아내었지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가지고 간 좁쌀 씨앗을 대여섯 알씩 넣었답니다. 그런 다음 흙으로 토닥거려 덮어두었어요. 얼마 후 초여름이 되자 어느 자리나 모두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었지요. 전동을은 그 중에서 시원치 않은 것을 뽑아버리고 한 자리에 서너 그루씩만 남게 하였어요. 그런 후 가랑잎이나 썩은 흙들을 긁어다 덮어 놓았지요. 자, 이젠 다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을 추수나 기다리면 될 겁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무럭무럭 자란 조 구루마다 팔뚝만한 이삭이 청 늘어져 익어갔지요. 이상진은 물론이거니와 전동을도 탐스러운 이삭이 뜻밖으로 보일 만한 풍작이었어요. 이상진은 대체 이런 식의 개간 방법을 꿈에나 생각했겠는가요? 메마른 땅이었지만 막대가 꽂혔던 구멍에 눈 녹은 물과 가랑잎 썩은 거름이 고였으니 전동을이 그것을 이용한 것은 슬기로운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이상진은 아직도 고생을 더 겪어야 할 운명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이면 그 풍작의 조 이삭을 거둬들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던 날이지요. 이날 밤에 뜻하지 않게 산불이 일어나 그 풍성하던 조밭을 말끔히 태워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상진의 탄식과 낙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동울은 더욱 기가 막혔어요. 하늘이 무심하다더니 바로 이 선비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그렇지만 전동울은 단념을 하지 않았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당님을 저의 집에서 모실 터이니 선비님은 어서 서울로 올라가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이상진은 이왕 신세를 져온 터인지라 이 말에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여하간 전동울의 성의도 성이려니와 늙은 모친을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상진은 눈물마저 흘리면서 전동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고맙소. 그대 정성대로 내 꼭 성공하리다. 서울로 올라온 이상진은 성박 조용한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원급제를 하여 전동울의 성의에 보답하자 하고 굳게 결심하였지요.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이상진은 그에 가을 큰 과거에 보기 좋게 장원으로 급제하였어요. 그리하여 한림 학사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얻은 이상진은 그 후 역사상 다른 어느 재상보다 빠르게 벼슬자리가 올라갔지요. 그러는 동안에 전동울의 집에 살던 모친을 서울로 모셔다 봉양하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답니다. 그런데 정작 전동울에게는 당장 보답할 길이 없었어요. 돈이나 물건으로 살해하기에는 너무도 입은 덕이 컸답니다. 그뿐 아니라 첫째 전동울의 성격으로 보아 저의 성의를 돈과 물건으로 따지신다면 너무 섭섭합니다. 할 것이 뻔하였지요. 그래서 한 번은 벼슬을 얻어주려고 직접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동울은 저는 문과에 응시하여 문관이 될 재주도 없거니와 첫째,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된다면 무과 시험에 응시하는 게 고작인데 이것도 장차 저의 힘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생각이지 결코 누구의 덕을 입기는 싫습니다. 그것보다도 외람된 말씀이나 부디 사사로운 정분으로 인하여 나라의 일을 그릇 다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였어요. 이상진은 할 수 없이 보답이 될 만한 일보다 그럴 만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벼슬이 자꾸 높아지더니 마침내 재상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한편 소식이 한동안 끊어졌던 전동울도 이동안에 무과 시험에 합격하였어요. 자기 말대로 혼자 힘으로 합격한 것이었지요. 이상진은 바로 전동울을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전동울은 당분간 이상진의 집 사랑에서 묵게 되었지요. 무과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상진도 이제는 떳떳하게 벼슬 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시절 무과는 문관보다 지위가 아주 낮았지요. 하물며 이상진은 재상이요, 전동울은 임관되기 전의 한난 무명인이었어요. 이런 관계로 해서 전동울은 이상진과 한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몹시 거북했고 또 괴로웠으리라 여겼답니다. 이상진도 그런 눈치를 모를 리 없었지요. 그래서 늘 전동울에게 말하기를 그대와 나는 혈육보다 더한 사이가 아닌가. 하물며 다 같이 나라를 위한 구실이 갔거늘 어찌 그러한 일을 가리겠는가.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는 손들 앞에서 딱딱한 예절을 구애대지 말고 나와 동등한 처지로 행세하오. 하고 말했지만 전동을은 항상 예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인가 이상진의 친지들이 유난히 많이 찾아왔어요. 모두 이름난 학자거나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지요. 전동흘이 전의 버릇대로 자리를 피하자 이상진은 그 소매를 잡아 앉히고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하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둘도 없는 친구며 은인인 전동흘이요. 비록 지금 벼슬 자리는 없지만 실은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고 또 의리가 태산처럼 무겁기만 하오. 따라서 앞으로 가히 나라에 큰 일을 할 제목이요. 바라건대 어느 무관이라 생각 말고 나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사귀어 주오. 하며 옛일을 이야기하였어요. 자리에 있던 손들은 새삼 전동울을 바라보았지요. 재상 이상진의 체면을 보아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동울의 인품과 말에서 그에 대한 호감이 저절로 일어났던 것이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전동울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좋은 소문이지요. 이 까닭만은 아니었지만 얼마 안 있어 전동흘은 선전관에 임명되었어요. 그런 다음 계속 승진 영전한 끝에 마침내 통제사까지 지냈답니다. 캄캄하게 밥을 먹던 구두쇠.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 많은 구두쇠가 살았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노랑이었지요. 얼마나 인색한지 식사도 머슴하고 같이 하였어요. 한 사람 분량의 상을 차려 머슴의 밥과 국을 뺏어 먹었지요. 저녁 시간은 늘 한밤중이었어요. 캄캄해질 때까지 이를 부려먹기 때문이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머슴은 언제나 투덜거렸답니다. 주인날이 제발 불 좀 켜세요. 이거 어디 캄캄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놈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말거라. 먹는 밥도 아까워 죽겠는데 기름까지 낭비를 해. 어림없는 수작이야. 주인은 방에 불을 켜자는 소리에 펄펄 뛰었어요. 머슴은 주인에게 눈총을 주었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영감탱이 같으니 그 많은 재산 죽을 때 저승까지 가져가려는 모양이지. 어디 두고 보자. 밥 먹을 때 언제까지 불을 끄고 먹는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머슴과 주인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머슴은 빙그레 웃었답니다. 옳지, 기회다. 어디 혼 좀 나봐라. 머슴은 진밥을 한 숟갈 떴답니다. 그리고는 잠시 기다렸어요. 주인이 밥을 떠 넣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그 숟갈을 주인의 입에 쏙 집어넣었지요. 주인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머슴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답니다. 시침이 뚝 떼고 주인을 바라보았어요. 주인은 입천장을 댄 모양이었어요.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핥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답니다. 이놈아, 내 입이 네 입이냐? 어이구, 죄송합니다. 내 입인 줄 알았더니 주인 날이 입이었군요. 방이 어두워 보여야 말이지요. 주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기름값을 아끼느라 방에 불을 켜지 않아 벌어진 일이니 머슴을 야단칠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 밤부터 주인은 저녁 식사 때만큼은 꼭 불을 켜고 밥을 먹었답니다.
머슴은 주인이 자기께 넘어갔다며 기뻐했답니다. 송나라 사신이 바친 그림 한 폭. 고려에 온 송나라 사신이 인종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로 바쳤답니다. 임금께 드리려고 우리 송나라에서도 일품으로 여기는 명화를 한 폭 구해왔습니다. 마음에 드시옵니까? 허허,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주시니 고맙구려. 사신이 물러간 뒤 인종은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송나라 사신이 바친 그림은 강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인종이 한눈에 보기에도 훌륭한 그림인 듯 하였지요. 인종은 문득 당대의 유명한 화공인 인영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나라에서도 명품임을 자랑하는 것이기에 고려 최고의 화공인 인영의 솜씨와 비교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봐라, 화공 인영을 들라하라. 그 당시 이인영은 인종이 가장 아끼는 화공으로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의 그림 솜씨는 가히 신의 경지에 올라 있었지요. 인영의 그림 솜씨를 짐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답니다. 인영의 스승 이주는 화공으로서의 그림 솜씨는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지라 자신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시기하였어요. 하여 다른 사람의 그림을 평가할 때는 절대로 칭찬하지 않았으며 이것저것 흠을 잡아 면박을 주고 헐뜯기에 바빴답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림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준이 인종의 명을 받아 어떤 그림을 평가하게 되었지요. 인종이 보여준 그림은 이준이 보기에도 진정 천하제일의 명화였어요. 폐하, 이 그림을 어디서 얻으셨는지 모르겠사오나 소신이 보건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그림보다도 뛰어난 작품이옵니다. 그림 속의 풍경은 진실로 살아있는 듯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황공하오나 소신도 이 같은 그림은 그리지 못하였사옵니다. 폐하께서 이처럼 귀한 그림을 얻으신 것은 모두 폐하의 은공이 넓으신 덕인 줄 아뢰옵니다. 모처럼 이준이 극찬을 하자 인종은 흐뭇해하였어요. 허허, 자네같이 야박한 비평가가 그리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니 과연 이 그림이 명품은 명품인가 보구려. 이렇게 되면 자넨 대단한 제자를 키운 훌륭한 스승으로 평가받게 되겠는걸.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온지? 인종의 뜬모를 말해 이주는 어리둥절하였어요. 자네가 극찬한 이 그림은 자네가 결함이 많다고 하던 자네의 제자 인영의 그림일세. 아마도 자네 곁을 떠난 뒤에 그림 솜씨가 많이 는 모양일세 그려. 그 후부터 인영은 인종의 총애를 받으며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답니다. 폐하, 화공 인영 대령하였사옵니다. 어서 오시오. 내가 방금 송나라 사신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 받았는데 그대에게 보이고 싶어 불렀소. 내가 보기엔 지금껏 이런 솜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소. 역시 송나라에는 인재가 많은 듯하오. 인종이 극찬을 하며 그림을 인영에게 보여주었어요. 인영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하였지요. 폐하, 황공한 말씀이오나 이 그림은 소신의 그림이옵니다. 뭐라?
자네의 그림이라니. 이 그림은 조금 전 송나라 사신에게 받은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인종은 인형의 말에 놀라 물었어요. 몇 해 전 소신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사옵니다. 그렇지, 그건 과인도 알고 있소. 그때 송나라 황제께서 소인을 부르시더니 고려의 예성강 포구가 무척 번화한 곳으로 들었다며 직접 가진 못하니 그림으로나마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하여 소신이 미진한 솜씨를 부려 그곳의 풍경을 그려주었사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여기에 있어 소인도 잠시 놀랐습니다. 인형이 차분하게 말했으나 인종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네의 낙관이 찍혀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 이 그림에는 낙관이 보이지 않는구먼. 아마 표구를 하면서 낙관 찍힌 부분이 가려진 모양입니다. 황공하오나 그 그림을 가린 천을 뜯어보시면 제 말이 진실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은 끝내 인형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그림의 족자를 뜯게 하였어요. 그런데 과연 천으로 가려진 그림의 끝부분에 인형의 낙관과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허허허, 내 그대의 말을 믿지 못해 미안하구려. 하지만 송나라에서도 이 그림을 굉장한 보배인 양 여긴다 하여 그 나라 사람이 그린 것으로만 생각한 것이요. 그대가 이처럼 송나라에까지 가서 그 솜씨를 인정받았다 하니 기쁘기 그지 없구려. 인종은 인형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더욱 그를 가까이에 두고 아꼈답니다. 송암정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 황진이의 마음은 담담했답니다. 그러니까 꼭 3년 만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옛날 송도 삼절이라고 불리며 문 남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황진이가 아니라 속세를 달관한 여승이 되어 하산하는 것이었지요. 3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불경을 외며 수도를 해오다가 이제 속세로 흘러드는 시냇물을 따라 금강산을 내려오는 것이었으니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프던 그 많은 사랑도 한 가닥 구름처럼 흘려보낸 황진이었답니다. 그는 장삼에 집신을 신고 염주를 들었으며 비록 머리를 깎고 고가를 썼을 망정 아름다운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황진이는 며칠을 걸은 끝에 어느 산속에 이르렀지요. 산세가 수려하고 큰 소나무가 울창한 산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으며 경치가 말할 수 없이 절경이었지요. 황진이는 경치에 취하여 더욱 빠른 걸음으로 언덕길을 올라섰답니다. 언덕에 올라선 황진이는 문득 발길을 멈추었어요. 언덕 위 소나무 아래서 여러 사람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남자 4~5명과 여자 2~3~4명이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며 흥겹게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모두 20고개를 넘어선 사람들로서 의관을 보아하니 양반집 한량들 같아 보였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황진이를 보았는지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보게들, 가만히 좀 있어보게. 왜 그러나? 아니, 중이 아닌가? 글쎄, 중은 중인데 여승 같구먼. 그 중의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술잔을 훌쩍 마시며 상을 찡그렸어요. 에이, 재수없게 중년이 앞을 지나가다니. 서방님도, 스님도 여자 남자 가려서 재수가 있나요 뭐? 술맛 떨어진다.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좋은 수라니? 글쎄, 가만히 보고만 있게.
고개를 올라온 황진이가 그들 앞을 막 지나고 있었어요. 여보 스님, 잠깐 내 말 좀 듣고 가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무슨 말씀이시온지.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합장을 하고 서 있는 황진이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나 소승은 사바를 떠난 몸이오라 이대로 물러갈까 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황진이는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였어요. 이때 몸이 건장한 한 사나이가 황진이에게로 다가와서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일행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답니다. 그러자 일행이 와 하고 큰 소리로 웃어대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전생의 인연이니 스님도 우리하고 유쾌하게 놀아봅시다. 불가에 몸을 담고 있는 소승을 어찌 이리도 희롱하십니까? 화를 내지 말고 그 배꼽 같은 손으로 술이나 한 잔 따라주시구려. 얘들아, 무엇을 멍하니 있는 것이냐? 어서 장구를 치거라. 땅딸보 같은 사나이가 기생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황진이의 고깔을 벗겨 절벽 아래로 던지자 일행은 또 한 번 웃어대었어요. 사나이의 말에 기생들은 곧 장구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지요. 저 계집들보다 스님의 얼굴이 100배 낫소. 머리를 기르고 나와 살면 어떻겠소? 무례한 말씀이오, 관세음보살. 그 술맛 떨어지게 놀지 말고 자, 한 잔 따르시오. 갖가지 수작을 부리는 그들의 손에서 좀처럼 빠져나가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황진이는 할 수 없이 술병을 들었답니다. 황진이가 잔을 내민 땅딸보 사나이에게 술을 따라주니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켜고서 그 술맛 좋다. 스님이 따르는 술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하고 능청을 떨었어요. 이윽고 황진이가 입을 떼었어요. 이제 소승은 물러갈까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천하의 절색이 가버리면 흥이 깨어질 터인데 어디 될 말이오? 그러면서 황진이의 손목을 잡아 끌어 안으려 하자 기생 하나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며 가운데로 파고 앉았어요. 서방님, 그만하셔요. 부처님한테 죄받아요. 니녀는 저리 가 있어. 난 이 스님하고 만리장성을 쌓아야겠다. 이때 황진이가 물러앉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대들의 우매함을 보니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요. 무엇이? 이 건방진 것이? 그대들이 하는 짓은 인간의 오욕이 빚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욕을 채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인 것이지요. 그러나 현세에 맺은 업보는 내세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법을 더럽히려 함은 곧 그대들의 내세를 더럽히는 것이니 자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남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막힘없이 도도히 흐르는 어조로 황진이의 설법은 계속되었고 이 말을 듣고 있던 기생 중 한 명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지요. 소승은 본시 송도에서 살던 황진이라는 기생이었으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있어 불가에 기이하였습니다. 소승도 사바에 있을 때 지은 업으로 지금 이렇게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이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그때였지요. 눈물을 흘리며 황진이의 말을 듣고 있던 기생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소녀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이 세상을 살기가 부끄러워졌사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하고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남한산성 동문 근처에 있는 송암정에는 지금도 달밝은 고요한 밤이면 남녀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섞여 간간히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답니다.